식사를 마친 장무기와 양소, 그리고 위일소와 설부 등 4사람은 조민의 행방을 탐문하기 위해 서둘러 무당산을 내려갔다. 조민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적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4사람은 각자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음날 정오 무렵에 곡성에서 합류하기로 했다. 곡성은 무당산 동쪽에 있었다. 장무기는 서쪽 방면을 찾아보기로 했다. 장무기는 헤어지기 전에 절대 현명이로와 혼자 싸우지 말고 무조건 조민 일행을 발견하는 대로 돌아와서 합류하라고 했다. 장무기는 서쪽으로 한 시진 정도 달려 시번진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마을에 들어서자 음식점에서 국수 한 사발을 시켜놓고 점원에게 혹시 비단교자 한 채가 지나가는 걸 못 봤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뜻밖에도 2시진 전에 황룡진을 향해 서쪽으로 가는 걸 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생각지 못한 희소식에 장무기는 뛸 듯이 기뻤다. 조민 일행은 부상자를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걸음이 빠를 수 없었다. 장무기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쫓아가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그는 조용한 곳을 찾아 한숨 푹 자고 초저녁 무렵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가 되어서야 황룡진을 향해 달려갔다. 장무기는 2시진도 되지 않아 황룡진에 도착했다. 장무기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날려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건물을 옮겨다니며 마을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을 밖 강변공터에 털가죽으로 엮은 장막이 한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삼엄하게 장막을 호위하는 것을 보건대 아마도 저기에 조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장무기가 어떻게 하면 장막에 접근할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객점 창문 안쪽에서 환자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퍼뜩 뭔가가 떠오른 장무기는 지붕 위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살그머니 창문 아래로 다가가 객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객실 안침대에는 3사람이 누워 있었다. 바로 방동백과 아이 그리고 아삼이었다. 창문 쪽에 있는 아삼은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양팔과 2다리가 모조리 흰 천으로 감겨 있었다. 붕대에 감긴 아삼을 보는 순간 장무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팔다리 뼈가 으스러진 아삼을 치료하고 있다면 이곳에 흑옥단 속고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흑옥단 속고를 빼앗을 수 있겠는가? 장무기는 즉시 창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방 안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던 의원은 장무기를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장무기의 재빠른 손놀림에 혈도를 찍혀 기절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아삼이 고래고래 악을 쓰며 도둑이라고 외쳤다. 장무기는 즉시 누워있는 3사람의 아열을 찍어 모두 벙어리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이미 아삼의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 장무기는 서둘러 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탁자 위에 검은빛 나는 약병을 하나 발견했다. 장무기가 그 약병의 마개를 뽑고 냄새를 맡아보니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일단 장무기는 그 약병을 품속에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아삼의 몸에 감긴 붕대를 뜯어 상처에 바른 고약을 모조리 긁어내 붕대에 싸서 품속에 집어넣었다. 이때 아삼의 고함 소리를 들었는지 밖에서 사람들이 객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다. 그리 되니 조용하던 객점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장무기는 객실 안으로 들어왔던 6명을 제압하고 방동백과 아이의 붕대마저 풀어 고약을 긁어냈다. 하지만 소란이 커지는 바람에 객점 주위로 고수들이 몰려왔다. 볼일을 끝낸 장무기는 쓰러져 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들어 창밖으로 던졌다. 그러자 창문 바깥에서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이 날아가 처박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무기는 그 틈에 잽싸게 몸을 날려 뛰어나갔다. 어둠 속에서 장무기를 향해 온갖 병기들이 날아들었지만 무명 졸개들이 장무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순식간에 장무기는 객점의 포위를 뚫고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춰버렸다. 흑옥단 속고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니 장무기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장무기는 곡성에서 일행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방향을 돌려 한 걸음에 무당산까지 달려갔다. 그러고는 산에 오르자마자 사람을 곡성으로 보내 양소 일행을 무당산으로 불렀다. 장무기가 흑옥단 속고를 빼앗아 왔다는 이 소식에 장산봉을 비롯한 무당파 제자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장무기는 아삼의 상처에서 긁어온 고약과 검정빛 약병에서 찍어낸 고약을 비교해보고
두 약의 성분이 같다는 확신을 얻었다. 장무기는 사람들을 시켜 을리정을 유대암의 병실로 옮겨 두 환자를 침상에 나란히 눕게 했다. 두 사람이 두 침상을 붙여 나란히 눕자 장무기는 우선 유대암에게 말했다. 셋째 사백님, 치료를 하려면 사백님의 뼈를 부러뜨렸다가 다시 이어 붙여야만 합니다. 한동안 고통스러우시더라도 참아주십시오. 사실 유대암은 20년 전에 폐인이 되어버린 자기 몸이 치유된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조카가 이렇듯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거절할 수도 없었다. 최악의 경우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믿져봐야 본전 아닌가. 유대암은 장무기가 죽은 부모의 속죄를 위해 더 정성을 들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치료를 거절하면 조카가 평생토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라 생각하니 한때의 고통쯤이야 뭐 그리 대수로울 게 있겠냐 싶었다. 유대암은 장무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했다. 장무기는 먼저 유대암의 옷을 벗겨낸 다음 혈도를 찍어 유대암을 기절시켰다. 그러고는 10손가락에 힘을 주어 유대암의 사지 뼈마디를 부러뜨렸다. 유대암은 비록 혈도를 찍혀 기절했었지만 뼈마디가 부러지는 충격에 다시 깨어나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장무기는 부러진 뼈마디 부위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흑옥단 속골을 발랐다. 그런 뒤 부목을 만들어 골절 부위에 대고 붕대를 감았다. 을리정을 치료하기는 유대암보다 훨씬 수월했다. 이미 골절 부위를 서역에서 맞춰놓았기 때문에 그냥 흑옥단 속골을 발라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 치료를 모두 마친 장무기는 지친 몸을 쉬기 위해 자기 방으로 건너가 눈을 붙였다. 그런데 얼마나 잠들었을까?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에 눈을 떴다. 문 밖을 지키고 있던 아소가 다가오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은육협께서 고통을 못 이기고 벌써 3차례나 기절하셨습니다. 어서 교주님께 알려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무기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장무기는 빠른 걸음으로 유대암의 병실로 달려갔다. 가서 보니 을리정은 두 눈을 허옇게 까뒤집은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옆에서 양부레가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바로 옆 침상에서는 유대암이 어금니를 뿌두둑 소리가 나도록 갈아붙이며 고통을 참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장무기는 황급히 유대암에게 뼈가 부러진 곳이 아프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대암이 이를 악문 채 대답했다. 뼈 부러진 데 아픈 것은 둘째치고 오장육부가 구석구석 쑤시고 저려서 견딜 수가 없다. 마치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며 물어뜯는 것 같아. 장무기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대암의 말대로라면 그것은 분명 극심한 독에 중독된 증상이었다. 장무기는 황급히 을리정을 깨워 증상을 물었다. 그러나 을리정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자꾸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색상의 구슬이 허공에서 춤을 추며 날아다니는 것이 보기 좋다느니 하는 시기였다. 그때 장무기는 아차 싶었다. 왕랑고가 남긴 독경에서 이런 증상에 관해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독경에 기록된 것이 맞다면 지금 유대암과 을리정이 당한 독은 칠충칠하고라는 것이었다. 7가지 독벌레와 7가지 독화를 짓이겨서 달여 만든 독인데 이 독이 무서운 것은 7가지 독벌레의 종류와 독화의 종류가 다양하고 배합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용량도 제각기 달라서 독을 쓴 사람만이 해독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장무기가 가져온 검은빛 약병에 담아놓은 것은 칠충칠하고가 분명했다. 그렇다면 조미는 자기 부하들한테 이런 맹독을 발라놨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신복으로 아끼는 고수들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런 계책을 쓰다니 세상에 이런 지독한 사람이 또 있을까? 장무기는 조민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장무기는 서둘러 두 환자의 팔다리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고 독한 소주로 사지에 바른 극독을 씻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씻어내도 독이 이미 살 속 깊숙이 침투한 뒤라 두 환자의 사지는 온통 먹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다. 장무기는 그 모습을 보고 오열했다. 내가 셋째 사백과 여섯째 사숙을 돌아가시게 만들었구나. 내 손으로 죽인 거나 다를 바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그렇게 장무기가 오열하고 있는데 오경초가 문 밖에서 걸어와 말했다. 교주님, 조낭자가 지금 도감 밖에 찾아와 교주님을 뵙겠다고 청합니다.
이 말을 듣자 장무기는 비통함과 분노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한 걸음에 조민에게 뛰어갔다. 장무기가 도감 문턱을 넘었으니 그곳에 조민이 혼자서 웃음 띤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 100여 척쯤 떨어진 곳에 현명이로가 서 있었다. 장무기는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조민의 손목을 움켜잡으며 오른손에 들린 장검으로 그녀의 가슴을 겨누었다. 어서 빨리 해독약을 내놓으시오. 조민이 방글에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에도 협박하더니 또 날 협박하는군요. 조민은 자기 손목을 잡고 있는 장무기의 몸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때 양소를 비롯한 명교 일행도 소식을 전해 듣고 도관정문 앞으로 우르르 쫓아나왔다. 그러나 조민이 교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도 현명이로가 멀찌감치 떨어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 역시 조용히 뒤로 물러나 사태의 추이를 지켜봤다. 조민은 웃음기를 거두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장 교주님, 당신이 흑옥단 속고를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어요. 또한 칠충칠하고의 해독약을 달라시면 그것도 드릴 수 있어요. 대신 내가 요구하는 3가지 조건을 당신이 들어주겠다고 약속만 하신다면 말이에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던 장무기는 이 말을 듣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3가지 조건이라니 그게 뭐예요? 어서 빨리 말해보시오. 참지 못하고 흘리는 눈물에 한박웃음까지 띄어가며 다그쳐 묻자 조민은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렸다. 조민은 지금은 당장 생각나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언제든지 생각날 때 말할 테니 절대 약속을 어기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일을 시키거나 의협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장무기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물론 스스로 죽으라거나 조민의 종이 되라는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장무기는 시원스레 좋다고 승낙했다. 뜻한 바를 이룬 조민은 웃으며 물러났다. 해독약은 곧 보내드리죠. 그녀가 뒤돌자 대기하고 있던 현명이로가 말고삐를 끌고 왔다. 그렇게 3사람이 말을 타고 무당산을 내려갔다. 조민의 모습이 사라졌을 무렵 왼쪽 커다란 나무 뒤에서 장정 하나가 나타났다. 바로 신전파룬 가운데 한 사람인 전입회였다. 그는 장무기를 향해 화살을 하나 쏘아보내며 말했다. 저희 주인께서 장 교주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장무기는 손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낚아채 조민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았다. 금화분 겹층, 신령한 고약 담긴 지 오래라오. 진주 꽃대는 속이 비어 그 안에 약방문 들어있네. 2가지 선물 이미 그대에게 드렸는데 어찌 근심이 그리도 깊을까? 보잘것없는 선물이라 돌아볼 값어치도 없다 하나 어찌 미천한 하녀에게 주었을까? 소중한 선물 진토에 버렸으니 천첩의 소망을 저버리셨네. 장무기는 편지를 3번이나 거듭해서 읽어보고 나서야 그 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아소에게 주었던 꽃장식을 세심히 살펴보면서 진주를 하나씩 돌려보기 시작했다. 과연 그중 한 알이 뱅글뱅글 돌아갔다. 진주알을 물고 있던 황금 꽃줄기는 속이 텅 비고 그 속에 무엇인가 하얀 물건이 감춰져 있었는데 바늘로 조심스레 끄집어내고 보니 도르르 말린 종이장이었다. 얇디 얇은 종이장에는 7가지 독벌레와 7가지 독화의 명칭이 적혀 있고 또 중독된 후에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 그 해독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장무기는 급히 안채로 뛰어들어가 해독제를 배합해서 유대암과 을리정을 치료했다. 과연 한 시즌 만에 유대암과 을리정의 중독 증세가 완화되면서 체내의 가려움증과 환영을 보던 증상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장무기는 던져놨던 황금합을 가져다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과연 조민 말대로 겹으로 된 밑바닥에 검은빛 고약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냄새를 맡아보니 저번처럼 시큼하지 않고 아주 향기롭고 시원한 청량감이 들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장무기는 이번에는 신중하게 진짜 흑옥단 속고인지 확인했다. 먼저 개 한 마리를 끌어다 뒷다리를 하나 부러뜨려 놓고 고약을 발라주었다. 그랬더니 다음 날이 되자 부러졌던 다리 상처가 호전되는 것이 보였다. 사흘 후 유대암과 을리정의 체내에 독성이 말끔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장무기는 2사람의 팔다리뼈에 흑옥단 속고를 발라주었다. 흑옥단 속고의 효능은 과연 신통하기 이를 데 없었다. 2달 후에 을리정은 양손을 움직일 수 있었다.
아마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예전처럼 무공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아주 높았다. 그러나 유대함은 불구자가 된 지 너무 오래된 터라 예전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그러나 회복하는 상태로 보건대 반년쯤 지나면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 다닐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비록 불구의 몸이기는 하나 지난 20년 세월처럼 병상에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장무기가 무당산에서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여러 방면으로 파견되었던 오행기 사람들이 차례차례 돌아와 보고했다.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하나같이 놀랍고도 의아스러운 것들이었다. 먼저 광명정을 공격하러 서역으로 원정대를 보냈던 아미파, 공동파, 화산파, 곤륜파 중에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현재 강호에는 마교 세력이 너무나 강해 서역으로 떠난 6대 문파 고수들이 모두 몰살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다고 했다. 더구나 마교가 패거리를 나누어 강호의 모든 문파를 공격해 전멸시킬 것이라는 헛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현재 강호의 모든 명문 정파와 방해는 물론 각 지방의 표국과 농림을 비롯한 흑도 무리까지 모두 마교의 대대적인 습격에 대비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현재 강호에서 명교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다. 며칠이 더 지나서 은천정과 은야왕 부자 역시 무당산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동남부 지역의 군웅들이 원나라 조정의 한거에서 의병을 여기저기서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의병들 상당수가 명교 신도들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천하가 요동치고 있었다. 명교 수뇌부들은 회의를 열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명교 세력을 한자리에 모으는 대회를 가지기로 했다. 대회 날짜는 석 달 후 8월 중추절로 정하고 장소는 회북지방 호접곡으로 정했다. 이튿날 아침 오행기와 천은기 예하 연락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무리를 나눠서 무당산을 떠났다.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명교 수령들에게 교주의 소집령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소집령의 내용은 간결했다. 중원천하 각 지방 신도 가운데 적어도 향주 이상 우두머리 되는 인물은 8월 중추절 이전까지 호접곡으로 모이라는 내용이었다. 8월 중추절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장무기는 무당산에 머물면서 유대함과 을리정의 회복을 도와주고 남는 시간에는 장산봉에게 태극권과 태극권법에 관해 더욱 깊이 있게 배웠다. 그리고 이 무렵 을리정과 양불의 사이에 사랑이 꽃피니 서로 혼인하기로 약속을 주고받았다. 명교 사람들과 무당파 사람들이 모두 두 사람의 혼인 소식에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혼인 날짜에 대해서는 송원교 일행이 무사히 돌아온 다음에 잡겠다고 을리정이 모두에게 말했다. 시간은 흘러 중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장무기는 명교 일행을 데리고 무당산을 떠나 회북지방으로 길을 떠났다. 일행이 호접곡 인근 개패집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앞쪽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보니 기병대와 보병으로 나뉜 두 무리가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정찰병을 보내 알아보니 원나라 관군 1000명이 산채 하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산채에 걸려있는 깃발이 명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무기는 산채에 포위당한 사람들이 명교 신도라는 것을 알고는 일행에게 공격 명령을 내려 원나라 관군을 공격해 들어갔다. 장무기가 이끄는 명교 고수들이 관군 중에서도 병사를 지휘하는 군관들만 골라 죽이니 지휘관을 잃어버린 원나라 군사들은 삽시간의 혼란에 빠져 전열이 흐트러졌다. 산채 안에서 악전고투를 하며 버티던 무리는 외부에서 지원대가 들이닥치자 산채 문을 활짝 열고 나와 협공했다. 안팎으로 협공을 당한 원나라 관군은 삽시간에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싸움이 끝나고 산채에서 병력을 이끌고 나온 사람을 보니 장무기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 옛날 장무기를 접곡을 선 호청우에게 데려다준 상우춘 바로 그 사람이었다. 10년 만에 상봉한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상우춘은 오행기 중 거목기에 소속된 몸이라 장무기가 교주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소식은 장기사인 문창송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거목기 소속 형제들을 거느리고 장무기를 마중하러 나와 있다가 뜻밖에도 원나라 군사들의 습격을 받은 것이다. 상우춘은 장무기 일행을 산채로 들여 현재 회수를 중심으로 남북지방의 실정이 어떤지 보고했다. 산채에서 하룻밤을 쉰 일행은 상우춘 패거리와 함께 북행길에 올랐다.
며칠 후 장무기 일행은 호적곡 어귀에 도착했다. 선발대로 와 있던 신도들은 나비의 골짜기 입구에서부터 길게 대열을 찍고 늘어서서 교주의 행차를 맞아들였다. 다시 사흘이 지나 8월 보름 중추절이 되었다. 장무기는 이날 단상에 올라 앞으로 명교는 중원의 모든 문파와 화해하고 지난날 묵은 원한을 모두 씻어버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이후 원나라 조정에 대항해 싸울 것임을 정식으로 선포했다. 이날 오후 홍숙이 예하 주원장과 서달 일행이 장무기를 보러 왔다. 주원장과 서달, 탕화, 등유, 화운, 오량, 오정 형제는 지난날 장무기가 양부래를 데리고 호적곡을 내려와 서역으로 향할 때 죽을 위기에서 어린 장무기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들이었다. 장무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자 매우 기뻤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장무기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6월 초쯤 이들은 장무기가 호적곡으로 소집령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교주가 된 장무기에게 축하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 산동 지방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그들은 도중에 관아의 검문 검색을 피하기 위해 마차꾼으로 위장했다고 한다. 그날 주원장 일행은 하남성 귀덕부에 이르러 손님 몇 사람을 태웠다. 공교롭게도 손님들의 행선지가 산동이라 잘 됐다 싶었는데 길을 가던 도중에 정체 모를 패거리가 나타나 마차에 태운 손님들을 모조리 쫓아버린 후 그들더러 다른 승객을 받아 태우라고 윽박질렀다. 이들은 9대씩이나 되는 마차에 어떤 손님을 태우려고 이런 짓을 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무공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인 척하며 그들을 따라갔다. 주원장 일행은 마차 9대를 이끌고 저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어느 후미진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또 다른 마차가 10여 대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차 옆 땅바닥에는 태우고 갈 손님들이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두 승려였다. 그 대목에서 장무기는 깜짝 놀라 모두 스님들 뿐이었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주원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주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 승려들은 모두 기운 없이 머리를 숙인 채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승려들의 기골이 장대한 것이 한눈에 봐도 무리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무공을 익힌 승려들이 왜 저토록 위축되어 맥없이 앉아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무장한 사람들이 승려들을 모두 마차에 태우게 하고는 주원장 일행더러 곧바로 북쪽을 향해 출발하라고 했다. 그렇게 20대가 넘는 마차 행렬은 곧바로 북쪽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마차가 달리는 동안에는 무장한 괴한들은 서로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주원장 일행은 밤마다 괴한들이 투숙한 객점을 살피던 끝에 겨우 며칠 만에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숭산소림사 승려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 주원장 일행은 밤마다 창문 밑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염탐하던 끝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괴한들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계략으로 6대 문파 사람들이 잡혀있다는 것과 그 죄를 명교 측에 덮어 씌웠다는 내용이었다. 주원장 일행은 저들 입에서 명교까지 관련되었다는 말을 들은 이상 진상을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원장 일행은 괴한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계속 북상했다. 일행이 행군을 시작한 지도 시간이 꽤 지나자 괴한들은 주원장 일행이 무공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라 확신하고 더는 그들을 경계하지 않았다. 이들이 하간부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또 규모가 큰 마차 6대와 합류했는데 놀랍게도 그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무당파 사람들이었다. 주원장 일행은 7월 초사흔날 소림사 승려들을 싣고 대도에 도착했다. 대도는 원나라 조정이 있는 수도였다. 괴한들은 주원장 일행을 만안사라는 큰 사원으로 안내했다. 그러고는 마차에서 소림사 승려들을 하차시키고 마부들은 절간에서 하룻밤 자고 날이 밝으면 돈을 받고 떠나라고 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주원장은 그들이 마부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원장 일행은 한밤중에 만안사를 탈출했다고 한다. 주원장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장무기는 대도 만안사로 가서 소림파와 무당파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장무기는 호적곡에 모인 신도들 앞에서 각 지방에서 동시에 봉기하여 원나라 조정에 항거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의 의병을 이끌 수장들을 배치했다. 명교의 큰일을 모두 마무리한 장무기는 다음 날 양소와 위일소 그리고 아소를 데리고 대도로 출발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